밤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수많은 별들 가운데 어딘가에서 나와 연결된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느낌.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묘한 이질감. 사람들 틈에서 혼자만 다른 곳에서 온 것 같은 낯선 감각.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갑니다. 미국의 영성 연구가 돌로레스 캐논은 수십 년간 수천 건의 최면 세션을 진행하며 놀라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지구에는 다른 별 문명에서 온 영혼들이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영혼들을 별의 씨앗이라고 불렀습니다. 돌로레스 캐논은 1931년 미국 미주리주에서 태어난 영성 연구가입니다. 그녀는 1968년부터 최면 요법에 발을 들인 뒤 수십 년간 전 세계 수천 명을 대상으로 양자치유 최면이라는 독자적인 기법을 개발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반복적으로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최면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이 스스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억들을 쏟아냈는데 그 기억들은 단순한 전생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가 아니라 전혀 다른 별에서 살았던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지구 사람이 아니며 아주 먼 우주의 다른 문명에서 이곳으로 건너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돌로레스 캐논은 이 영혼들을 가리켜 별의 씨앗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말 그대로 별에서 뿌려진 씨앗, 즉 다른 우주 문명에서 태어나 지구라는 낯선 땅에 인간의 몸을 빌려 내려온 영혼들을 뜻합니다. 그녀의 이론에 따르면 이 우주에는 지구 문명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진 문명들이 수없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별들, 그 드넓은 우주 어딘가에서 수만 년 혹은 수십만 년에 걸쳐 진화를 거듭해온 문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고등 문명들이 지구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로레스 캐논의 최면 세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설명에 따르면 이 문명들은 지구가 특별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구는 지금 의식 진화의 중요한 문턱 앞에 서 있으며 인류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려는 거대한 흐름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려는 순간처럼 지구 전체가 긴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려는 시간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구 인류만의 힘으로는 그 도약이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류는 전쟁을 반복했고 서로를 착취했으며 두려움과 분리의 의식 속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식의 진화는 더디기만 했고 그 사이 지구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우주의 고등 문명들이 마침내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지원군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 지원의 방식은 군사적 개입이나 물질적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훨씬 더 조용하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고등 문명에서 살아온 영혼들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지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돌로레스 캐논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영혼들은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 지구를 돕겠다는 자발적인 의지로 이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별처럼 높은 곳에서 내려와 인간이라는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 안에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별의 씨앗들이 지구에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별의 씨앗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품고 지구에 온 것일까요? 돌로레스 캐논은 크게 세 가지 사명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지구 의식의 진동을 높이는 것입니다. 의식의 진동이라는 말이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두려움과 혐오, 분리의 에너지가 지배하는 지구의 사랑과 연결, 공감의 에너지를 심어 넣는 일입니다. 별의 씨앗들은 그 에너지를 바깥에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퍼뜨린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류 의식의 진화를 가속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혼자서는 너무 천천히 변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만 년 이상의 의식 진화를 경험한 영혼들이 인간의 몸 안에서 그 기억을 간직한 채 살아간다면
그 존재 자체가 인류 진화의 하나의 촉매가 됩니다. 이미 높은 곳을 경험한 자가 낮은 곳에 내려와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진화를 앞당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이 돌로레스 캐논이 세션에서 얻은 답이었습니다. 셋째는 새로운 지구 문명의 탄생을 돕는 것입니다. 돌로레스 캐논에 따르면 지구는 지금 하나의 문명이 끝나고 전혀 다른 성격의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는 거대한 전환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이 파국으로 끝나지 않고 더 높은 질서의 세계로 이어지려면 그 흐름을 이해하고 안내할 수 있는 영혼들이 지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별의 씨앗들이 바로 그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별의 씨앗들은 지구에 오면서 자신의 기원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설정된 채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된 망각입니다. 만약 이 영혼들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다면 지구의 삶에 온전히 몰입하기 어렵고 그 몰입 속에서 발휘되는 진정한 힘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돌로레스 캐논의 이 주장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린 듯 깊은 공명을 느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 저 하늘 어딘가에 자신이 진짜 있어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막연한 감각, 그 감정의 이유를 이제까지 설명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별의 씨앗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열쇠처럼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쳐 수천 건의 최면, 세션 속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놀랍도록 비슷한 이야기를 쏟아냈다는 점만큼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과연 이 우주에서 인간은 혼자인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유독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영적 정체성을 찾아 헤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별의 씨앗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별의 씨앗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학교에 다니고 직장에 나가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의 안쪽을 들여다보면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조금 다른 결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로레스 캐논은 수천 건의 최면 세션을 통해 별의 씨앗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어린 시절부터 느끼는 강렬한 이질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감각입니다. 또래 아이들이 뛰어놀고 웃고 떠들 때 어딘지 모르게 그 흐름 속에 완전히 섞여들지 못하는 느낌. 가족들과 함께 밥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하는 물음이 떠오르는 순간들. 이 세상이 낯설고 이 몸이 낯설고 심지어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 감각. 별의 씨앗들은 그 감정을 아주 어린 나이부터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밤하늘에 대한 반응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별을 보며 예쁘다고 느끼지만 별의 씨앗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밤하늘을 바라볼 때 단순한 감탄을 넘어선 무언가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가슴이 먹먹해진다거나 눈물이 차오른다거나 저 멀리 어딘가에 두고 온 것이 있다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감각을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며 우주와 외계 문명, 다른 행성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회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깊은 거부감입니다. 이것은 반항이나 불량함과는 다릅니다. 경쟁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 돈과 권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방식이 본능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감각입니다. 별의 씨앗들은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를 해치면서까지 앞으로 나가려 하는지, 왜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운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지 그 물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 때문에 학교에서 권위적인 교사에게 반발하거나 직장에서 불합리한 구조에 유독 힘겨워하거나 집단의 논리보다 개인의 양심을 먼저 따르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감정과 공감 능력이 매우 깊다는 점입니다. 별의 씨앗들은 대체로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누군가가 슬퍼하면 그 슬픔이 그대로 전해지고 누군가가 고통받으면 함께 아파합니다. 동물들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 남들보다 훨씬 강하게 반응하고 자연이 파괴되는 장면에서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이 공감 능력은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동시에 커다란 짐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고통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다 보니 사람이 많은 곳에서 쉽게 지치거나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감을 느끼는 일이 많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심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사람들과 오래 함께 있으면 이유 모를 피로감이 몰려오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끌림입니다. 별의 씨앗들은 어느 시점에서인가 종교적 교리보다는 영혼의 본질, 의식의 구조, 삶의 목적이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들에 매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이 처음인데도 빠르게 깊은 상태에 들어간다거나 직관이 유독 강하게 작동한다거나 꿈이 유난히 선명하고 의미 있게 느껴진다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이 특징들은 타고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발현되기 때문에 스스로도 처음에는 왜 자신이 이런 것들에 끌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별의 씨앗의 특징들을 살펴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특징들은 어쩌면 그냥 예민한 사람들 또는 내향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돌로레스 캐논은 이 물음에 대해 단순한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영혼의 출발점이 다른 데서 오는 차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구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윤회를 거치며 이 세상에 완전히 녹아든 영혼과 처음으로 혹은 아주 몇 번만 지구에 온 영혼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감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방식에 오래 적응한 영혼은 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처음 이곳에 내려온 영혼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별의 씨앗의 기억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별의 씨앗들은 자신의 기원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설정된 채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돌로레스 캐논은 이것을 장막 뒤에 숨겨진 기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장막은 두껍고 불투명하지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찾아올 때 그 장막이 잠시 들추어지며 저 너머의 것들이 흐릿하게 비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계기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돌로레스 캐논의 세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사례들을 보면 가장 흔한 계기 중 하나는 극심한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상실 또는 큰 병을 앓으며 삶과 죽음의 경계 가까이에 서보는 경험들이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를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기억의 장막이 얇아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명상과 꿈을 통해서도 기억의 조각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상 중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풍경이나 존재들을 목격하거나 잠을 자다가 언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하고 난 뒤 아침에 일어나면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바뀐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꿈들은 일반적인 꿈과는 달리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선명하게 남아있고 가슴 깊이 울림을 남깁니다. 마치 꿈이 아니라 실제로 다녀온 것 같은 감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면 역시 기억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통로로 작용합니다. 돌로레스 캐논 자신이 바로 이 최면을 통해 별의 씨앗의 존재를 발견한 것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이완 상태에서 의식이 평소의 경계를 넘어서면 지구에서의 기억을 뛰어넘어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에 닿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문명에서 살았는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마치 오래된 책의 페이지를 넘기듯 기억해낸다고 합니다. 기억이 깨어날 때 나타나는 변화도 독특합니다. 삶의 목적이 갑자기 선명해지는 느낌,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지는 경험, 그리고 이제까지의 모든 이질감과 외로움이 하나의 이유로 이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다른 것들에 끌리는가? 나는 왜 저 하늘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가? 그 모든 질문들이 하나로 모여 드디어 하나의 답에 닿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내려온 이유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수천 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최면 상태에서 이토록 비슷한 이야기를 쏟아냈다는 것은 적어도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아직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별의 씨앗들이 이 세상에 내려온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돌로레스 캐논은 말합니다. 그냥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단순히 경험을 쌓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저마다 이 지구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며 그 역할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의식의 확장을 돕는 것입니다. 별의 씨앗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의식을 경험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분리와 경쟁이 아닌 연결과 공존의 세계관을 몸속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비록 지구에 오면서 잠들어 버렸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하나하나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그들이 내리는 선택 하나, 그들이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인류가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새로운 가치관의 씨앗이 조금씩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 전쟁이 아닌 대화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확신, 경쟁보다 협력이 더 지혜로운 방식이라는 직관, 물질보다 정신의 풍요가 더 중요하다는 감각. 이것들은 단순히 이상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미 그런 방식으로 문명을 이루어온 세계를 살아본 영혼들의 실제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돌로레스 캐논은 설명합니다. 그 기억이 지구에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의식 확장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지구 에너지의 균형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돌로레스 캐논의 세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설명에 따르면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이며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인간의 몸속에 혈액이 흐르듯 지구 전체에도 특정한 에너지의 통로와 중심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별의 씨앗들은 특별히 이 에너지 흐름과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특정 장소에 존재하거나 특정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지구 전체의 에너지 균형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삶 속에서도 그 존재 자체가 지구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할은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것입니다. 돌로레스 캐논은 지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오래된 문명의 방식, 즉 지배와 착취,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사회 구조가 서서히 무너지고 전혀 다른 원리 위에 새로운 세계가 세워지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시간에 별의 씨앗들은 혁신적인 사상가로, 예술가로, 치유자로, 교육자로 세상 곳곳에 자리하며 그 흐름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어가고 있는 누군가가 바로 그 별의 씨앗일지 모릅니다. 이제 별의 씨앗들이 어떤 우주 문명에서 왔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돌로레스 캐논의 수천 건에 달하는 최면 세션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출신별 문명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출신 문명은 플레이아데스 성단과 연결된 문명입니다. 플레이아데스는 황소자리 방향에 위치한 성단으로 맑은 날 밤하늘에서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별무리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별들을 일곱 자매라 불렀고 고대 이집트와 아메리카 원주민을 포함한 세계 각지의 문명들이 이 별무리를 신성시했습니다. 돌로레스 캐논의 세션에 따르면 이 성단의 문명은 사랑과 조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도의 의식 문명이며 인간의 모습과 비슷한 외형을 가진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명에서 온 별의 씨앗들은 특히 공감 능력과 치유의 감각이 뛰어나며 지구에서 감정적 연결과 사랑의 에너지를 퍼뜨리는 역할에 자연스럽게 이끌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자주 등장한 문명은 시리우스와 연결된 것입니다. 시리우스는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로 예로부터 수많은 문명에서 중요하게 여겨온 별입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인들은 시리우스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고 이 별이 뜨는 시기에 나일강이 범람하며 풍요가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돌로레스 캐논의 세션에서 시리우스 문명은 심오한 영적 지식과 우주의 법칙을 담은 문명으로 묘사됩니다. 이 문명에서 온 영혼들은 진리를 탐구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깊은 사명감을 느끼며 인류의 영적 성장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대부터 인류와 깊이 연결되어 온 별이라는 점에서 시리우스 출신 영혼들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가능성을 그녀는 시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목동자리 방향에 위치한 아르크투루스 문명입니다. 이 문명은 돌로레스 캐논의 세션에서 특히 고도로 진화된 의식과 차원을 넘나드는 기술을 가진 존재들로 묘사됩니다. 아르크투루스 출신 영혼들은 과학적 탐구와 의식 연구에 깊이 몰입하는 성향을 보이며 지구에서도 새로운 사상이나 기술을 통해 인류의 시야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아르크투루스는 태양보다 약 25배 큰 거성으로 지구에서 약 37광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별이 품고 있을지 모를 세계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이롭습니다. 네 번째로 등장한 출신 문명은 안드로메다 은하와 연결된 것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은하로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안드로메다의 빛은 250만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돌로레스 캐논의 세션에서 이 은하의 문명은 매우 오래되고 깊이 진화된 평화 중심의 사회로 묘사됩니다. 이 문명에서 온 영혼들은 지구의 방식이 특히 낯설고 힘겹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래전부터 전혀 다른 원리의 세계에서 살아온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깊은 이질감 속에서도 지구를 사랑하고 인류의 가능성을 믿으며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이 모든 문명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느껴집니다. 그 문명들은 하나같이 경쟁이 아닌 조화, 분리가 아닌 연결,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돌로레스 캐논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진화를 거듭한 문명일수록 결국 그 중심에는 사랑과 연결의 원리가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이미 살아본 영혼들이 지금 이 지구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별의 씨앗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메시지일지 모릅니다. 별의 씨앗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지구에 온 것은 아닙니다. 돌로레스 캐논은 수천 건의 최면 세션을 통해 별의 씨앗들이 크게 세 개의 물결로 나뉘어 지구에 내려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이것을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각각의 물결은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 세 가지 유형의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가장 먼저 지구에 도착한 영혼들입니다. 돌로레스 캐논에 따르면 이 영혼들은 지구에서 살아본 경험이 거의 없거나 아예 처음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지구는 완전히 낯선 세계였습니다. 다른 별 문명에서는 당연했던 것들, 존재들 사이의 연결감, 다툼 없는 공존, 의식의 자유로운 확장이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그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의 영혼들은 지구의 밀도 높은 에너지와 인간이라는 몸의 한계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극도로 힘겨운 과제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첫 번째 물결에 속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우울감이나 고독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무겁고 슬픈 감정이 찾아오거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듯한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구라는 공간 자체가 그들에게 얼마나 낯선 환경인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돌로레스 캐논은 설명했습니다. 처음으로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이 고산병을 겪듯 처음으로 지구에 내려온 영혼이 이 세상의 무게에 익숙해지기까지 혹독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물결의 영혼들이 지구의 발판을 마련했기에 이후의 물결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물결은 첫 번째 물결이 닦아놓은 길 위를 걷는 영혼들입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매우 독특합니다. 특별한 활동이나 대단한 업적 없이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냐고요. 돌로레스 캐논은 이 물결의 영혼들이 마치 조용히 빛을 내뿜는 등불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공간의 에너지가 달라지고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결의 영혼들은 대체로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나 대중의 주목보다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빛을 나누는 방식을 택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힘든 이들 곁에 말없이 머물러주고 누군가의 삶의 조용한 전환점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물결이 지구에서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화려하지 않기에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실은 그 조용한 존재들이 지구의 에너지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돌로레스 캐논은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물결은 비교적 최근에 지구에 내려오기 시작한 영혼들입니다. 돌로레스 캐논에 따르면 이 유형의 영혼들은 앞선 두 물결이 수십 년에 걸쳐 지구의 에너지를 조금씩 바꾸어 놓은 덕분에 처음부터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깨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기성세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래된 틀에 맞추려 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물결의 영혼들이 바로 지구 문명의 다음 장을 써 내려갈 존재들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 물결과 깊이 연결되는 또 하나의 개념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남빛 아이들과 수정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은 뉴에이지 영성 세계에서 별의 씨앗 이론과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온 것으로 특별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에 관한 것입니다. 남빛 아이들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강한 독립심과 남다른 직관을 가지며 권위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정해진 규칙이나 교사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면 어른 앞에서도 주저없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웁니다. 이런 모습이 어른들의 눈에는 반항적이거나 문제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성 연구자들은 이것이 결함이 아니라 오래된 방식을 바꾸기 위해 태어난 영혼들의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남빛 아이들은 또한 감수성이 매우 풍부하고 창의적입니다. 예술이나 음악 또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사고에 자연스럽게 끌리며 틀에 박힌 교육 방식보다는 자유로운 탐구 속에서 훨씬 더 빠르게 자신의 능력을 꽃피웁니다. 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기존의 시스템을 뒤흔드는 혁신가, 예술가, 사회운동가로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빛 아이들의 뒤를 이어 이야기되는 것이 수정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남빛 아이들이 닦아놓은 새로운 길 위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로 훨씬 더 부드럽고 평화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빛 아이들이 낡은 것을 부수는 역할을 한다면 수정 아이들은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정 아이들은 공감 능력이 극도로 발달해 있으며 어릴 때부터 자연과 동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보다는 눈빛과 감각으로 소통하는 경우도 많으며 어른들이 깜짝 놀랄 만큼 깊은 통찰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기도 한다고 합니다. 돌로레스 캐논은 이 남빛 아이들과 수정 아이들이 바로 세 번째 물결의 별의 씨앗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높은 의식을 가지고 태어나 지구의 다음 장을 준비하는 영혼들이라는 점에서 이 두 개념은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우주의 다른 문명에서 이 시대를 위해 특별히 파견된 영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낯선 이 세상에서 자신의 빛을 온전히 피울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따뜻한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별의 씨앗들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내면의 무언가가 조용히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돌로레스 캐논은 이 과정을 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각성은 한순간에 번개처럼 찾아오기도 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밀물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각성을 겪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성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각성의 계기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인생의 깊은 위기입니다. 오랫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험,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실의 고통, 심각한 병을 앓으며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 서는 순간들이 내면 깊은 곳에 문을 두드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힘겨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깨어남의 문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비로소 그 아래에 감추어져 있던 더 깊은 자신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돌로레스 캐논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별의 씨앗들이 지구에 오기 전 스스로 선택한 각본 안에 이미 그 위기의 순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명상과 영적 수련도 각성을 이끄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고요히 앉아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아주 깊은 층의 의식에 닿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언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광대한 연결감, 자신이 이 몸과 이 삶을 훨씬 넘어선 존재라는 감각, 우주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그 경험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본래 모습이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꿈을 통한 각성도 있습니다. 돌로레스 캐논의 세션에서는 잠을 자다가 다른 별의 풍경이나 존재들과 만나는 꿈을 꾸고 난 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례들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 꿈들은 일반적인 꿈과 달리 깨어난 뒤에도 오랫동안 생생하게 남아있으며 가슴 깊이 알 수 없는 그리움과 확신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면 역시 강력한 각성의 문으로 작용합니다. 돌로레스 캐논의 양자 치유 최면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에서의 기억을 넘어선 자신의 본래 기원과 마주하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경험을 했다고 그녀는 기록했습니다. 각성 이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이유 모를 불안과 이질감이 사라지고 이 낯선 세상에서도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별의 씨앗 이론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물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일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별의 씨앗 이론에 깊이 공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삶의 의미를 갈망하는 인간의 본능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사는가?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물음 앞에서 길을 잃습니다. 별의 씨앗 이론은 그 물음에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답을 건넵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영혼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는 삶의 무게 앞에서 흔들려 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랫동안 설명할 수 없었던 감정들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이질감, 저 하늘 넘어 어딘가를 그리워하는 막연한 감각, 혼자만 다른 곳에서 온 것 같은 외로움. 이런 감정들을 평생 안고 살았지만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별의 씨앗 이론은 그 모든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증거라고 말해줍니다. 설명할 수 없던 감정의 이름이 붙는 순간 사람들은 깊은 해방감을 느낍니다. 세 번째 이유는 더 큰 이야기 안에 속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채워준다는 점입니다. 별의 씨앗 이론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적인 규모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존재라는 감각을 심어줍니다. 그 이야기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과 함께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별의 씨앗 이론이 단순한 영성 이론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돌로레스 캐논이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제시한 별의 씨앗 이론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과학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과학계가 이 이론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과학계는 별의 씨앗 이론을 증명된 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검증 가능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반복 가능한 실험과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돌로레스 캐논의 이론은 대부분 최면 세션에서 나온 개인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연구자가 반복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며 외계 영혼의 존재를 측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학의 기준에서 보면 이것은 검증 불가능한 주장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최면 기억의 신뢰도입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최면 상태에서 떠오르는 기억이 실제 사건의 재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오래전부터 지적해왔습니다. 최면 상태에서는 허위 기억이 만들어지기 쉬우며 최면을 진행하는 사람의 질문 방식이나 분위기가 피최면자의 기억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별의 씨앗에 관한 기억들이 실제 체험이 아니라 무의식과 상상력, 그리고 문화적 영향이 뒤섞여 만들어진 심리적 서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적되는 것은 확증 편향의 문제입니다. 돌로레스 캐논의 연구 방식은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맞지 않는 결과나 반대 사례들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학 연구에서는 이런 선택적 기록 방식을 연구 편향으로 간주하며 이것이 이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그녀의 연구는 학술지 발표나 동료 학자들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개인 저서와 강연의 형태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를 과학 이론이 아닌 개인적 신념 체계로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은 그냥 틀린 것일까요? 꼭 그렇게 단정 짓기도 어렵습니다. 과학이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곧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때 증명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수많은 것들이 훗날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학은 언제나 현재 우리가 가진 도구와 언어로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기에 그 도구가 닿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큼은 열어두어야 합니다. 별의 씨앗 이론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 정리할 시간입니다. 돌로레스 캐논이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세상에 내놓은 별의 씨앗 이론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이 우주에는 지구보다 훨씬 오래되고 높은 의식을 가진 문명들이 존재하며 그 문명들 가운데 일부의 영혼들이 지구의 의식 진화를 돕기 위해 스스로 자원하여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영혼들은 자신의 기원을 잊은 채 지구의 삶에 뛰어들지만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이질감, 깊은 공감 능력, 영적 세계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끌림 등 공통된 특징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셋째, 별의 씨앗들은 세 개의 물결로 나뉘어 지구에 도착했으며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인류의 의식 진화와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이 영혼들은 인생의 위기나 명상, 꿈 또는 최면을 통해 자신의 본래 정체성을 조금씩 기억해가는 각성의 과정을 겪으며 각성 이후 삶의 목적이 선명해지고 깊은 평온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돌로레스 캐논이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당신이 느끼는 이질감은 결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그리움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는 당신 자신도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깊은 이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믿고 믿지 않고의 문제를 넘어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